네. 자, 단기 매매증권 처분에 관한 문제 요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에 이런 경우입니다. 장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처분했을 때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이때 이제 수수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처분 시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 손익에다가 가감 처리하라 그랬는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장부 금액이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 매매증권을 15만 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은 3만 원만큼의 이익을 본 거죠. 그런데 이익이 3만 원이 안 납니다. 왜? 수수료 만 원이 들어갔대요. 수수료 만 원. 그러면 그걸 차감한 것이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이익은 3만 원이 아니라 저 수수료를 이익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감. 그래가지고 이익이 2만 원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 분계를 한번 써보는 거죠. 회계 처리라는 건. 자, 차변에다가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현금은 차변에 기록해야죠. 얼마를 기록해야 될까요? 15만 원이 들어왔나요? 그러네요. 15만 원에 팔았지만 14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4만 원으로 기록해요. 그러면 대변에 뭐를 팔았느냐면 단기 매매증권을 팔았으므로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을 얼마로 기록해야 될까요? 예, 12만 원짜리를 팔은 거예요. 그래서 12만 원 장부 금액만큼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만 원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렇죠. 예. 이렇게 기록한다.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수수료가 없었다면 원래 15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장부 금액 12만 원과 비교했을 때 3만 원의 이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수료 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2만 원이 돼야 되게끔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다가 수수료를 가감한다.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익에서는 빼준 겁니다.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손실이 증가가 돼요. 손실이 증가가 돼요. 수수료만큼. 그래서 그때는 가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살짝 바꿔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장부 금액이 더 크고 처분 금액이 작다. 싸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살짝 고쳐볼까요? 이거를 여기다 복사해 가지고 장부 금액 12만 원인 것을 10만 원에 팔았다고. 1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손해보고 팔았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장부 금액 12만 원짜리 주식을 1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2만 원 손실을 본 거죠. 그런데 수수료가 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더해져 가지고 3만 원 손실이 나는 겁니다. 예. 3만 원. 그래서 여기는 가산을 한 거예요. 한번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에 팔고 현금이 들어왔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얼마 증가하냐면요. 10만 원에 처분했는데 만 원을 뺀 게 들어왔으니까 얼마가 늘어날까요? 예, 9만 원의 현금이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얼마에 팔았냐면 12만 원짜리를 팔은 거예요. 12만 원짜리를. 그래서 처분할 때는 언제나 장부 금액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만 원짜리를. 그러면은 차변에 3만 원을 뭘로 기록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만 원이다. 이렇게. 아니. 3만 원이다. 예. 3만 원이다. 이렇게 기록.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거래의 결합 관계까지 한번 써볼까요? 저 위에서부터 써보면 차변의 현금은 무슨 결합이에요? 자산 증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요 12만 원 이건 뭐가 될까요?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대변의 이건 뭘까요? 그렇죠. 수익 발생. 그래서 이거의 결합 관계를 우리 이 거래의 8요소에 잘 부합되는지 보면은 자, 자산 증가 있고 자산 감소 있고 이런 거래가 형립됐고 수익 발생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차변 요소 하나에 대변 요소 두 개가 결합이 돼서 거래가 성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비용 발생이죠. 예.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번에는 비용 발생. 그래서 대변 요소 하나하고 차변 요소 두 개가 결합이 돼서 거래가 성립이 된 거다. 그래서 이런 거래는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그러죠. 여기 수익 발생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거래의 종류에서 이런 것은 혼합거래다 이렇게 부르고 이것도 혼합거래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거래의 종류는 우리 회계의 순환과정 할 때 그때 제가 여러분 교환거래, 손익거래 그리고 혼합거래가 있습니다 하면서 설명한 바가 있죠. 여기가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 감소니까 이쪽에 쓰는 거. 이 결합 관계를 자꾸 생각을 해보거나 써봐야 돼요. 이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비용 발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공부하면서도 지금 자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비용이나 수익도 함께 개념 과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자산을 공부를 잘 하고 나면은 뒤에서 이제 수익이나 비용 공부할 때는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된 개념 과목들이 뒤에 있으니까 앞에서 언급된 것은 뒤에서 설명을 할 것도 없죠. 다 아니까.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아마 여러분 뒤에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시험 잘 나오는 개념 과목이다. 자, 여기까지가 당좌 자산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당좌 자산이 금방 끝났죠. 근데 당좌 자산 개념 과목들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아직 당좌 자산 아직 멀었어요. 네, 어쩐지. 예, 당좌 자산 지금 우리 정기예금, 정기적금, 단기 매매 증권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예. 그럼 이제 뭐를 할 차례냐?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거 할 차례입니다. 예. 외상 매출금 받으러. 근데 보시다시피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당좌 자산과 받으러움이라는 당좌 자산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이제 하나로 묶어 놓은 건데 그 책에서는.
그리고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붙어 있고 받으러움 밑에도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공부하면서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통합해서 표시할 때는 매출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통합을 합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통합을 할 때는 매출채권이라고 통합한다. 그래서 매출채권 안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다. 예,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외상매출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이라는 당좌자산은 무엇이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나중에 받는 것만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옷을 도소매하는 회사가 남자 정장을 외상으로 거래처에다 팔고 외상으로 했다. 그게 외상매출금이에요. 근데 옷을 도소매하는 회사에서 그 도소매하는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용량이 작아가지고 전자제품 그 중고시장에다가 그걸 팔았어요. 20만 원에 팔았다고 볼까요? 근데 그걸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건 외상매출금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그거는 미수금이라고 해요. 미수금하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다르다. 자, 외상매출금은 뭐예요? 상품을 매출하다. 상품을 매출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 계정 차변에 기록하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이 지금 당좌자산이잖아요. 매출채권에 해당되는 당좌자산. 그렇기 때문에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해요. 외상매출금 얼마? 대변은 뭐가 나올까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를 적어보면 차변의 외상매출금은 자산 증가. 대변이 뭘까요? 상품 매출. 수익입니다. 수익 발생. 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서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다가 약속한 날이 되면은 그 대금이 수령이 되죠. 외상대금을 우리가 받게 되죠. 수령,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받게 되면은 외상매출금 계정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차변에 있던 자산이 없어져요. 대변에 와서 자산 감소 이렇게 없어집니다. 대신에 뭐가 올까요? 현금이 오거나 통장으로 들어왔으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그래서 예금을 수령할 때 차변에 자산 증가, 대변에 자산 감소.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돼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지만 대신에 보통예금이나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네, 외상매출금은 이런 식으로 외상매출금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대금을 받게 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신다. 자, 다음은 받으러움을 보겠습니다. 이 받으러움은 어음이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으러움에 대한 회계 처리는 복잡합니다. 자, 받으러움은 외상매출금과 함께 매출채권에 해당이 되는데요. 무엇이냐? 약속어음은 이제 여기서 어음이라는 것을 약속어음이라고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이 약속어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거래에서 발행한 사람이 수취인 그 받은 사람에게다가 자기의 의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약정 기일에
약정한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 약속어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약속어음 사진을 우리가 실무할 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여기도 이 받으러움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려면은 무조건 상품을 매출해야 돼요.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해야지. 아까 예를 들은 대로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팔고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다. 이건 받으러움 아닙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 받으러움이라는 개정과목으로 기입하게 된다. 아까는 외상으로 하면 외상매출금으로 기입한다고 그러는데, 외상보다는 조금 어음으로 받으면 좀 더 마음이 놓이죠. 예, 외상을 준다 그러면 그 회사에 어느 정도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외상을 주는 거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은 어음이라도 이게 약속을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어음을 받아두게 됩니다. 외상보다는 조금 더 든든하니까. 예, 왜냐하면 이렇게 약속 증권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예, 우리가 뭐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는가 이럴 때 증거가 확실하죠. 아니 당신 여기 나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어음을 주지 않았느냐. 예, 분명하죠, 상거래에서. 근데 외상 매출금은 잘못하면은 물론 이제 미리 사전에 약정서 같은 게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또 거래가 일어난 거래명세표라든가 세금계산서 증빙 주고받은 이런 사실이 있으면 뭐 충분히 되긴 되죠. 자, 아무튼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 두 개가 매출채권. 그래서 반드시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받았다는 거,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보관이라고 하는데, 보관했을 때의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관 또는 어음을 수취했다 이거예요. 받았다 이거 수취했다.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요게 중요해요.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약속어음을 수령하면 받으러움 계정 차변에 기입하라. 받으러움 계정 차변. 자, 받으러움이 자산이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받으러움 증가가 일어납니다.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입해야 되죠. 네, 그래서 차변에다 기입하시고, 대변에는 아까 외상매출금처럼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 됩니다.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예. 그래서 아까 외상매출금하고 여기 있는 개정과목만 달라져요. 받으러움으로 바뀐다는 거. 예.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기란 뭐냐? 자, 이제 약속한 날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어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2개월 후에 주겠다고 거기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2개월이 지나면 그걸 만기가 도래했다. 어음이 만기가 도래했다. 약속한 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한 날이 되면은 이제 그 어음을 은행에다 주고서 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추심이라고, 추심의뢰. 그래서 어음 대금을 받게 되면 어음 받으러움 계정의 대변에다 기입해야 되죠. 이제 어음이 우리 회사의 어음이 아니잖아요. 이제 줬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움 자산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돈이 들어오죠. 예, 돈이 들어오는데 어음이 만약에 500만 원짜리다. 그러면 500만 원이 다 들어오는 것이냐? 다 안 들어오고 은행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뗍니다. 추심료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데, 만약에 10,000원을 공제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추심료 10,000원입니다 하고 10,000원을 공제하고 우리 통장에 넣어준 것은 499만 원을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10,000원은 추심료를 추심 관련 수수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판매 활동과 관련해서 대금을 받으면서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이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수료 비용 개념 과목이 두 번째 나와요.
아까 앞에 시간에서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그때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건 제가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건 영업외 비용이냐면요, 우리 단기 매매증권 주식을 사는 것은 판매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투자활동이에요. 영업 외적인 거. 그러나 지금 이 수수료는 왜 나갔냐면 상품을 팔고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 어음을 대금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판매활동. 그래서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실무할 때 그러면 판관비하고 영업의 비용하고 이걸 어떻게 구분하라는 얘기냐? 나중에 이제 전표를 이렇게 입력하실 때 지금 보여드려 볼게요. 전표를 입력할 때 만약에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다 그러면 차변에 수수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수수료 비용이 한번 보실래요? 531번도 수수료 비용, 631번도 수수료 비용, 731번도 수수료 비용, 831번도 수수료 비용. 지금 여기 스크롤을 내리면 내려볼게요. 이제 좀 내렸습니다. 945번도 수수료 비용. 그러면 지금 여기 어음이 만기되었을 때 추심료로 처리하는 그 수수료 비용,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라는 게 요 800번대 8XX 800번대 코드. 그래서 이 모든 계정 과목에는 코드가 있는데요. 판매관리비는 전부 다 800번대 코드입니다. 판관비 800번대예요. 실무할 때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배울 때 뭐 판매관리비다. 그러면 나중에 실무할 때 800번대에서 고르면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 비용인데 이거 판매 수수료네. 이거 실수. 요게 아니라 그 위에 831. 네네. 요거 아니고 지금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수료 비용 한글 이름은 똑같은데 900번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9XX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업 외, 영업 외에 해당이 돼요. 영업 외까지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외 비용도 있고 영업 외 수익도 있어요.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수익 다 900번대.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수익.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이다, 영업 외 수익이다 라고 하면 900번대에서 골라야 돼. 판매관리비다 그러면 800번대에서 고르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나머지 731, 631 이게 다 뭐냐? 나중에 개정 과목 저기 실무 들어갈 때 요거 아시게 됩니다. 안 써요. 우리 도소매업에서는 이걸 안 써요. 얘가 안 써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500번대 거는 제조업에서는 같이 써요. 제조업의 제조원가예요. 이건 제조원가. 제조활동에 들어가는 것들, 그는 500번대 코드를 쓴다 하는 겁니다. 판매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면 800번대. 제조활동과 판매활동도 아닌 영업 외적인 것들이다. 그러면 900번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 여러분이 여기서 코드를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고, 일단 우리가 지금 같은 수수료 비용인데 여기서 가로 열고 판관비, 아까 단기 매매증권 할 때 수수료 비용에서는 가로 열고 영업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수수료 비용이 이거는 어느 때 발생한 거예요? 추심료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수료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자, 추심 만기가 되면 이렇게 회계 처리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배서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배서 양도 이게 뭐냐면은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받으러움, 보관 중인 받으러움을 뒷면에다가 이게 서명을 하는 걸 배서라고 해요. 뒤에다가 서명을 해준다. 예, 서명에다 어떤 서명을 하냐면요. 예, 누구누구에게 지급해라. 네. 내가 이제 여기 어음을 받았어요. NC백화점에서 어음을 받았다고 볼까요? NC백화점에서 어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어음 뒷면에다가 내가 이천 농협에다 지급해라 라고 배서를 서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NC백화점은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천 농협에다가 돈을 주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배서 양도라고 그럽니다. 자, 받으러움 뒷면에 배서하고 양도하면 받으러움 계정 대변의 회계 처리가 된다. 자, 어음을 이천 농협에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받으러움은 대변에 가죠. 대변에. 왜 줬느냐? 이제 여기는 애를 들기 나름인데 여기 예제에서는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는 거네요. 이천 농협에 외상 매입금을 갚느라고 NC백화점에서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움을 이천 농협에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배서 양도예요. 그러면 NC백화점은 앞으로 그 어음의 대금을 이천 농협에다 주면 돼. 나한테 주지 말고. 그 어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천 농협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기록하는 게 배서 양도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대변의 받으러움, 자산 감소,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부채 감소. 그래서 거래후 별합관계가 지금 이거는 부채 감소하고 자산 감소 이런 결합관계가 되는 거죠. 모든 거래는 이렇게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서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배서 양도 회계 처리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예. 배서 양도도 좀 뭔지 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 할인은 우리가 이제 어음을 어음 깡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뭐 깡을 한다.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어음을 할인한다는 겁니다. 어음을 할인한다는 건 뭐냐? 이 내용이에요. 받으러움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배서 양도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거. 예, 은행에다가 할인을 하는 경우는 은행에다가 어음을 처분하는 겁니다. 자, 만기가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어요. 어음이 지금 이제 어음이 만기 가린 3개월짜리가 있는데 2달은 지났어. 근데 한 달 더 기다려야 돼. 만기일까지는. 근데 지금 당장 우리는 현금이 급한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 지금 통장에 현금이 없어. 근데 어음은 지금 1억짜리 어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빨리 현금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1억짜리 어음을 누구에다 매각해야죠. 그 은행에다가 이걸 양도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1억을 주느냐? 안 줍니다. 1억 안 주고 할인료라는 걸 뺍니다. 이 할인료는 이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 그래서 이 할인을 하는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비용 처리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받으러움을 뭐라고 그러죠?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그거를 할인을 했다는 건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900번으로 코드가 900번 코드로 되어 있어요. 900번대로. 네, 그렇게 처리하고 받으러움 계정은 대변에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할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변에 받으러움 얼마? 1억짜리. 당좌 예금엔 얼마가 들어와요? 여기 할인료 뺀 거. 할인료가 가령 1억에 한 달 이자가 가령 100만 원이라면은 여기는 9,9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9,900만 원. 어음은 1억짜리예요. 그래서 자산 감소는 1억인데 자산 증가는 9,900. 100만 원은 어디 가버렸어요? 은행이 챙겼어요. 은행이 할인료로. 그러면 그거는 우리 회사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한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어음을 할인한다 그러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한다는 거. 이것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된다는 거. 함께 알아두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부도. 자, 어음이 만기가 되면은 우리가 돈을 당좌예금으로 돈을 들어오게 되죠. 만기 때는 추심이 되니까. 근데 만기가 되기 전에 거래처가 망했어요. 그래서 부도가 발생했어. 예. 그러면 그 어음을 일단 받으러 오면 이제 매출 채권으로 보기가 힘들어. 못 받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 음이고요. 차변에는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임시 계정 과목을 만들어 둡니다. 예. 부도 어음과 수표. 뭐 여기에 등록이 돼 있는가 볼까요? 네. 900번대 코드로 이렇게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부도가 발생했을 때는 받으러 음은 대변에 가서 감소시키지만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계정으로 대체시켜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시켜 놓는다고. 부도가 나는 경우는 시험에는 이런 회계 처리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보관, 만기, 배서, 할인까지 여기까지는 돌아가면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시험에서는 보관만 나오고 어떤 시험에서는 만기 때 어떤 시험은 배서양도 어떤 시험에서는 할인하는 경우로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 네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을 받고 이렇게 또 보관도 만기 배서 양도 뭐 할인까지는 이제 이런 것은 알아봤는데 부도 어음과 수표는 임시 계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저거는 거래의 판료소에서는 이 부도음과 수표는 받으러음의 차감 계정 아니요. 받으러음의 차감 계정으로 보면 안 되고 네, 자산 감소로 봐야 되는데 대변은 자산 감소고 차변의 부도음과 수표는 나중에 저게 이제 실제로 부도가 확정이 되면 대손 충당금하고 서로 상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부도음과 수표를 여기 거래의 판료소에서는 나중에 저거는 비용이 됩니다. 비용. 대손 삼각비로 비용으로 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걸 비용에서 따로 개념과목으로 보지는 않는데 지금 부도음과 수표는 자 여기서 한번 분류된 걸 한번 보죠. 976번으로 분류됐는데 여기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어떻게 기타의 영업의 비용에 960 976번 960번이 네.
자, 이 976번을 지금 그 977번에 대손 충당금 요거는 자산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부도음과 수표는 자산이다. 자산 증가요? 그렇죠. 자산 증가. 예. 근데 이거는 대손충 우리 지금 바드러움 있잖아요. 바드러움이 부도가 났을 때 임시로 쓰고 있는 자산 계정이다. 예? 예. 임시로 쓰고 있는 자산 계정. 그래서 거래 후 결합 관계로는 부도음과 수표는 자산 증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산 증가. 자, 실제로는 이런 회계 처리 잘 안 합니다. 요거. 왜냐면 부도가 발생하면요. 이 바드러움을 그냥 나중에 대손 충당금, 대손 처리하는 회계 처리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이제 그걸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자, 매출 채권에 매출 채권이 지금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이죠. 대손과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손이라는 건 우선 뭐냐? 매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 채무자의 파산이나 어떤 그 부도도 여기에 대손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부도가 당장 발생했다고 해서 대손으로 바로 보진 않아요. 네, 부도가 났으면 법인세법에 의하면은 부도가 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그걸 대손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예, 왜냐하면 부도가 났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부도가 났으면 다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더 알아봐야 되죠. 자, 대손이란 이와 같이 매출 채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대손 충당금 무엇이냐 이겁니다. 보고기간 말에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등의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서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보고기간 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결산 수정분기에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라 결산 수정분기 때 이런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얼마만큼 설정하느냐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잔액 비례법과 연령 분석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매출채권 잔액 비례법은 보고기간 말에 매출채권 총액의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시험에서 이 방법이 주로 많이 나와요. 자, 어떻게 하느냐? 매출채권 잔액,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의 잔액에 대해서 또는 바드러움의 잔액에 대해서 1%의 설정률을 주는 겁니다. 1%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면 여러분은 외상매출금 잔액에 곱하기 1% 해가지고 그만큼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돼요. 예. 또 바드러움에 대해서 잔액의 1% 계산해가지고 그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된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 비례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조금 복잡한 것이 연령 분석법인데 이 연령 분석법은 또 뭐냐? 자, 매출 채권의 연령에 따라서 대손율을 서로 다르게 곱하는 겁니다. 아까는 잔액 전체에다가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일정한 율을 정하는데 연령 분석법은 연령별로 대손율을 다르게 적용하니까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래된 채권일수록 대손율을 높게 잡는 게 일반적이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대손율을 좀 높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산한 방법은 똑같아요. 기간별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기간별 대손율을 여기다 곱해주면 돼요. 시험에서는 다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1년치는 몇 프로, 10개월치는 몇 프로, 8개월치는 몇 프로, 6개월치는 몇 프로, 3개월치는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대손율을 알려주면 계산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하고 연결되었을 때 이제 실습을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에 이런 두 가지 방법, 잔액비례법, 연령분석법이라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 이겁니다. 자, 보고기간 말에 대손 예상액을 대손 상각비로 계상해라. 여러분 이제 회계에서 계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 계상이라는 의미는 계산하여 장부에 기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장부에 기록한다. 계상하다. 장부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대손상각비로 장부에 반영해라. 대손 예상액을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 계정가은 뭐예요?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아까 대손충당금 계산하는 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만큼이 뭐가 돼요? 대손상각비가 된다 이 말. 그래서 밑에 분계를 한번 볼까요? 자, 충당금 설정법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이 있을 때, 이거는 뭐냐면 대손 예상액에서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빼봤더니 추가 설정해야 돼.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자, 대손 예상액이 우리는 지금 대손으로 예상되는 게 5천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우리 회사에 기설정된 거, 이미 설정된 걸 기설정이라고 그러죠. 이미 설정된 걸 정부 조회해 보니까 3천만 원이 이미 설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단기에는 2천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추가 설정하는 것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렇게. 자,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2천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2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요 3천만 원과 이번에 설정한 요 2천만 원이 더해져서 대손충당금은 예상액인 5천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2천만 원 발생해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의 비용. 그래서 이게 대손상각비가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대손충당금은 그럼 뭐냐?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산 감소하고 영향이 있어요. 자산 감소하고 영향이 같아.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대손충당금은 무슨 자산? 여기서 만약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라면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입니다. 외상매출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서 조회를 해보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했을 때 화면을 좀 켜놓고 볼까요? 자, 외상매출금이 6억 4,317만 6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대손충당금이 이렇게 붙어 있죠. 643만 1,760원. 그래서 이게 외상매출금이면 여기에서 밑에 대손충당금을 뺍니다. 빼가지고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요게 장부 금액이에요.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 차감 계정. 빼주는 계정이다. 네. 그래서요,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자, 요 개념 과목 차변에 그 추가 설정한 것만큼이 비용이 됩니다. 대손 삼각비. 대손 삼각비는 판매 관리비예요. 자, 이 외상 매출금이 왜 생겼어요? 판매 활동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생기고 바드러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 예상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차변에 발생하는 이 대손 삼각비는 판매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로 분류를 한다. 대손 삼각비가 왜 판매 관리비인지를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런데 동그라미 2변은 좀 복잡해요. 대손 예상액이 기 설정된 것보다 작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대손 예상액이 5천만 원이라고 아까 예를 들었죠. 5천만 원인데 기 설정된 것이 7천만 원인 거예요. 설정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기 설정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7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예상액이 이거니까. 이게 예상액이니까 이걸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손 충당금을 이번에는 아까 설정할 때는 대변에 설정하잖아요. 여기 2천만 원을 반대로 차변에다가 대손 충당금 2천만 원 줄여야 되니까 대손 충당금을 줄여줄 때는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대변을 뭐라고 기록해야 되느냐? 아까 이만큼 설정할 때 비용 처리했잖아요. 비용 처리. 그런데 이거는 대손 삼각비라는 것을 대변에 적는 게 아니라 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씁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 대손 충당금 환입 2천만 원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 아까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라고 했잖아요. 자산의 차감 계정. 네, 같은 말이죠. 매출 채권이 자산이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 그러면 대손 충당금 환입은 뭡니까? 아까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잖아요. 원래는 대손 삼각비에서 빼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쓰면서 이 대손 삼각비가 판매 관리비예요.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 총액에서 빼줘요. 차감한다 이거.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 관리비 총액에서 차감시키는 항목이다. 즉 판매 관리비에서 빼준다. 왜 그럴까요? 대손 삼각비가 판매 관리비니까. 예. 대손 삼각비가 판매 관리비니까. 예. 근데 판매 관리비면 대손 삼각비에서 빼주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대손 삼각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단기에 대손 삼각비라는 것이 뭐 이게 잔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단기에는 환입을 시켜야 되니까 대손 삼각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판매 관리비 전체에서 빼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판매 관리비에 대손 삼각비는 예, 이렇게 환입의 경우는 대손 삼각비 자체가 없으니까 판매 관리비에서 빼주자 해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판관비에서 차감해 준다. 요거 기억하시면 뭐 앞으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해야만이 조금 더 이해가 갈 텐데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밖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네. 자, 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